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최장인 93분간의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쇠퇴하는 미국을 구해내고 불법 이민의 침공을 저지하며 한국 등에서의 전쟁 망령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한 암살 시도에서 살아났고 그 어느 때보다 단합을 이루고 있음을 부각시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거명하지 않은 채 불법 이민 침공, 물가급 등 국제분쟁 초래 등을 현 행정부의 실정으로 지목하며 취임 첫날부터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45대에서 한 대를 거르고 47대 대통령이 되는 132년 만에 새 역사 쓰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침내 세 번째 2024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재집권을 위한 출정에 나섰습니다. So tonight, with faith and devotion, I proudly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nk you.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일주일 전 구사일생으로 넘긴 암살 시도를 자세히 묘사하고 국가의 단합과 미국 사회의 불화와 분열 치유 등을 강조하며 가장 긴 93분간의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을 거명하지 않은 채 현 행정부 아래서는 미국이 불법 이민자 침공, 물가급 등 중산층 상실 등으로 쇠퇴하고 있다며 쇠퇴하는 미국부터 구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we are indeed a nation in decline. We have an inflation crisis that is making life unaffordable, ravaging the incomes of working and low-income families. 트럼프 후보는 불법 이민자들의 침공을 막지 않는다면 미국에는 어떤 희망도 없다며 우리는 남부 국경의 침략을 중단시킬 것이며 이를 매우 빨리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But no hope or dream we have for America can succeed unless we stop the illegal immigrant invasion, the worst that's ever been seen anywhere in the world. There's never been an invasion like this anywhere. Third world countries would. 트럼프 후보는 또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인플레이션 위기를 즉각 끝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재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 행정부가 초래한 모든 국제적 위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대만과 한국,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커지는 무력 충돌의 망령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과 잘 지낸 덕분에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켰으나 요즘 다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김정은도 나를 그리워하며 나의 복귀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the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트럼프 후보는 이에 비해 중국이 우리의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국산 전기차에 100% 내지 200% 관세를 부과해 미국에서는 팔지 못하도록 만들고 미국의 제조업 공장을 더 많이 지어 제조업 슈퍼파워로 부상시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24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트럼프 후보는 앞으로 100여일 남은 선거일까지 트럼피즘의 전도사로 나선 제디 벤스 부통령 후보와 손잡고 백악관 탈환은 물론 공화당의 상하원 차지로 석권하려는 파이널 푸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11월 5일 선거에서 당선되면 132년 만에 한 대를 걸러 재집권하는 미국 대통령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까지 유일한 사례는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22대 대통령을 역임하고 낙선했다가 1892년 선거에서 24대 대통령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것이어서 이번이 45대와 한 대를 거르고 47대 대통령이 되는 두 번째 기록이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끝내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는 순간이 임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선거본부는 아직도 공개적으로는 완주를 강조하고 있지만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동료 의원들에게 바이든의 후보 사퇴가 시간 문제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물리칠 최적의 대통령 후보임을 자임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끝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내놓고 백악관의 레이스에서 하차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는 이제 시간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규정하고 수요일 내 최종 결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자 명예 하원 의장은 동료 민주당 하원 의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곧 후보를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으로 최대 경합지 펜실베니아를 대표하는 밥 케이시 연방 상원의원마저 바이든 재선 캠페인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비드에 확진돼 델라웨어 별장에서 격리됐는데 정치적으로도 더욱 고립무원에 빠졌으며 경합지 승산이 희박해지고 돈줄이 막히는 등 사면 초과에 몰려 결국 대통령 후보 사퇴라는 결단을 내리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은 여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며 백악관 주인을 판가름할 7대 경합지에서 승산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가 18일 발표한 새 여론 지지율에선 바이든 47대 트럼프 52%, 5%포인트 차로 나타나 7월 3일에 2%포인트 차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 조사인 블루로즈 리서치의 경합지 조사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7대 경합지들에서 모두 패배하는 것은 물론 버지니아, 미네소타, 뉴멕시코, 뉴햄프셔, 메인 등 블루 스테이트들까지 위험해 선거인단 확보에서 참패하고 상하원 선거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잇따라 후보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있고 낸시 펠로시, 하킴 제프리, 척 슈머 등 민주당 의회 최고 지도부가 직접 바이든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빼앗기는 참패를 예고하는 새 데이터들을 제시하고 후보 사퇴를 강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셋째, 월가의 큰손들과 거액 기부자들이 지난 17일 맨하튼에서 모임을 갖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 때까지 대선은 물론 의회 선거전에서도 민주당에게는 기부금을 내지 않기로 민주당 최고 지도부에게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에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 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사퇴 시에 민주당은 한 명의 대체 후보로 지지세가 몰릴 경우 8월 1일부터 7일까지 화상으로 실시하는 롤콜 보트에서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새 후보를 공식 선출하면 됩니다. 복수의 대체 후보들이 나설 경우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3,900명의 약속 대의원들이 투표로 새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당 지도부와 선출직들로 구성된 700명의 슈퍼 대의원들이 투표에 가세해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실시해 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바이든 사퇴 시 2억 달러나 되는 선거 자금은 잉여 자금으로 간주돼 해리스가 대체 후보가 될 경우 가장 확실하게 전액을 넘길 수 있게 되지만 다른 후보가 새 대통령 후보가 되면 먼저 DNC 민주당 전국위원회 또는 슈퍼팩으로 이전한 후에 새 후보에게 지원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한도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암살 시도 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국 지지율은 물론 7대 경합지들에서 모두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지지율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균 2.5%, 최신 조사에선 4%포인트 우세로 벌어졌고 대선 승부를 판가름할 7대 경합지들에서 3 내지 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살 시도에서 생환해 세 번째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세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살 시도까지 넘어서 강인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트럼프 후보가 후보 사퇴론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얼마나 따돌리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승세는 트럼프 쪽에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머슨 대학이 차세대 민주당원이라는 단체의 의뢰로 7월 15일과 16일 조사에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는 46%의 지지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의 42%보다 4포인트 차이로 벌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세중 총격 암살 시도는 13일 저녁에 발생됐기 때문에 그 여파가 반영된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각 여론조사를 종합해 평균하고 있는 리얼클리어 폴리틱스의 지지율에선 트럼프 후보가 2.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서서히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주의를 판가름하는 7대 경합지들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을 모두 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합지 중에 최대 표밭이자 암살 시도가 발생한 펜실베니아에선 트럼프 후보가 에머슨 조사에선 5포인트, 평균에선 4.5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두 번째 표밭 미시건에서도 트럼프 후보는 에머슨 조사에서 3포인트, 평균 1.6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위스콘신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3.4포인트 차이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3대 경합지들은 지난 대선에서 모두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 곳으로 이번에 내어준다면 재선에 거의 100% 실패하게 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다른 7대 경합지들인 조지아에선 6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에선 7포인트, 애리조나에선 6포인트, 네바다에선 5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수십 년 동안 선출해온 버지니아, 미네소타, 뉴햄프셔마저 동률 접전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들 7대 경합지들을 석권하게 되면 선거인단 확보에서 과반인 270명을 훨씬 넘는 312명 대 226명으로 압승을 거두고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 용의자가 총격을 시작하기 전 86초 동안 목격자들의 신고로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호와 보안에서 총체적 대실패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가 옥상에 올라가 엎드려 조준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경찰에 소리치며 알렸지만 대응 조치가 없었고 한 경찰관은 옥상으로 올라가 용의자를 확인하려는 순간 총기를 겨누자 그대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 용의자인 20세 토마스 매튜 크룩스의 사건 당시 구체적인 범행 상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Right there, see him? He's laying down. See him? Yeah, he's laying down. Look, there he is. Because we have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in our country. 특히 유세장에 있던 일부 청중들이 크룩스가 옥상에 올라가 엎드려 조준 사격을 하려는 움직임을 미리 발견하고 경찰에 다급하게 알렸으나 비밀 경호국이나 현지 경찰 등 사법당국 요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목격자들이 SNS에 올린 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크룩스가 총격을 시작하기 전 86초 동안이나 청중들이 소리치며 경찰에게 용의자의 수상한 움직임을 알려 암살 시도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 일부 유세 청중들이 옥상에 올라가 엎드린 자세로 조준 사격하려는 듯한 크룩스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룩스의 수상한 움직임을 확인한 청중들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인식한 듯 점차 큰 목소리로 경찰을 찾으며 다급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청중들이 경찰에게 소리쳐 알리기 시작한 지 86초가 지난 시점에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AR-15 소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룩스는 2분 2초 동안 6-7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룩스는 비밀 경호국의 스나이퍼들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 등 최고위 인사들의 경호를 맡고 있는 비밀 경호국이 요인 경호에 대실패한 것이고 주변 경계를 위임받은 지역 경찰 등 사법당국도 보안 조치에 완전 실패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사건 현장인 버틀러 지역 세리프국은 지역 경찰관 한 명이 옥상에 올라가 크룩스의 수상한 움직임을 확인하려 했으나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신분이어서 크룩스가 소총으로 겨누자 그대로 내려온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지역 경찰이 그런 상황을 곧바로 보고했을 터이지만 어떤 사법당국도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를 허용한 셈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비밀경호국 상급부서인 국토안보부의 마요르카스 장관은 자체가 아닌 독립기관의 특별조사를 지시해 경호와 보안에서 대실패한 무거운 책임과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통신 대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국, 의료기관, 호텔, 금융 등 수많은 기업들이 IT 중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 도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고 각종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죽음의 블루스크린으로 불리는 오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요 항공사의 운항에 차질이 생겨 항공기를 이용하려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들이 공항 바닥에 누워있거나 항공사에 항의하는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19일 오후까지 미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2,000편 이상 취소됐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즈는 기술적 문제가 여러 항공사에 영향을 미쳐 모든 출발 항공편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전산망 마비로 인해 체크인 등을 수기로 진행하며 수속 대기 시간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만 5,300편 이상이 지연됐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약 3만 편의 항공편이 지연됐습니다. 미국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등의 항공사는 대부분의 항공편의 운항 중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의 버진 오스트레일리아와 제트스타 등의 항공사도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호주의 공영방송사와 뉴스 매체는 TV 화면에 블루스크린이 나오는 장애를 겪었으며 라디오 방송 송출도 중단됐습니다. 유럽에서도 KLM, SAS 등의 항공사가 운항 중단을 보고했으며 인도의 한 공항에서는 게이트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화이트보드에 수기로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911 긴급전화 회선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알래스카, 미네소타, 애리조나, 인디애나, 오하이오, 뉴햄프셔의 일부 회선이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의료 서비스에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각종 수술과 방사선 치료 예약이 취소됐으며 전자의료 차트에 접근이 막혔습니다. 이로 인해 처방전과 의료 차트 등을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런던의 증권거래소는 4시간 동안 시스템이 중단됐다가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이버 보안 거대 기업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CEO 조지 커츠는 19일 오전 이것은 보안 사고나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며 고객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이 소수 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홍보 영상에서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옛 트위터 X에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튀르키예가 의료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모바일 이식을 받은 후 여행도 즐길 수 있는 여행 패키지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의료 시술과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유럽과 미국보다 시술 비용이 저렴해 미국 남성들도 튀르키예 의료 관광을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헤어라인이 점점 줄어들어 치료법을 찾는 미국 남성들의 의료 관광지로 튀르키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용 시술이 일반화되면서 최근 몇 년간 모바일 이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습니다. 국제 모바일 보건 수술 협회에 따르면 모바일 보건 시술의 세계 시장은 2012년 19억 달러에서 2021년 45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비용은 여전히 높습니다. 모바일 보건재단에 따르면 미국에서 평균 모바일 이식 비용은 7,500달러에서 최대 15,000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모바일 이식 때문에 튀르키예를 방문할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시술이 되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선택에 따라 미국 의료 관광객들은 병원에서 모바일 이식 비용을 대략 3,500에서 8,000달러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국영의료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50만 명 이상의 의료 관광객이 튀르키예를 방문했으며 약 3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의 의사들은 1980년대에 처음으로 모바일 이식을 시작했으며 많은 경험과 가장 현대적인 시술 방식 및 튀르키예식 환대가 이 나라를 시술을 위한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CDC는 미용 관광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시술에는 복부 성형술, 유방 확대술, 눈꺼풀 수술, 지방 흡입 수술, 코 성형술도 많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난자 냉동,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불임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미국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이 공인된 시설에 가지 않기 때문에
미용 시술을 위해 해외로 가는 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려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DC는 매년 수백만 명의 미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시술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숙련된 의사를 해외에서 찾기 쉽지 않을 수 있고 숙련된 의사를 찾아도 환자가 안전한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의사와 시설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CDC는 올해 초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90명 이상의 미국인이 성형수술을 받고 사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의료 비용의 계속적인 증가로 경제성 추구를 위해 해외로 떠나는 의료 관광이나 화장품 관광으로 인한 미국인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모발 이식은 이식 시간이 적고 인체에 상처를 최소한으로 남기는 수술 방법인 최소 침습 시술이지만 환자는 여전히 시술을 수행할 숙련된 의사를 잘 선택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을 비롯한 연준 핵심 멤버들이 잇따라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나서 9월 18일 기준금리 인하 단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9월 18일에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12월에 또 한 번 내려 올해 단 한 번이 아닌 2번 인하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마침내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7월 31일에는 동결하겠지만 9월 18일부터는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핵심 멤버들이 잇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연준의 2인자인 부의장을 맡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수개월 안에 단행될 것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은 고용이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물가는 진정돼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다며 물가가 2%대로 향하고 있다는 추가 지표를 보고 더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정책 조정회의의 고정 멤버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고용과 물가 지표에서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기준금리 인하가 곧 단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는 최근의 점진적인 고용 냉각과 물가 진정을 보면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연착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긍정평가하고 이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기에 근접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연준 핵심 멤버들의 언급은 연준이 9월 18일 FOMC 회의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내놓은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등 경제 전문 미 언론들이 해석했습니다. 연준은 6월 고용이 실업률은 4.1%로 상승하고 일자리 증가는 20만 3천 개로 둔화돼 점진적인 냉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6월 CPI 소비자 물가는 3%대로 대폭 진정돼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로도 2.5% 수준을 기록해 목표치 2%를 향해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금리 동결 1년여 만에 내리는 것입니다. 9월 18일 기준금리를 0.2포인트 내리면 현재의 5.25 내지 5.5%에서 5 내지 5.25%로 내려가게 됩니다.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무려 11차례에 걸쳐 0%에서 5.25 내지 5.5%로 기준금리를 대폭 올렸으며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고금리를 유지해왔다가 기준금리 인하로 선회하려는 것입니다. 9월 18일에 0.25포인트를 내리면 11월 7일에는 건너뛰더라도 12월 18일에 또 한 번 0.25포인트를 인하할 수 있어 단 한 번이 아닌 2번 인하해 기준금리를 올 연말 4.75 내지 5%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사회보장국의 온라인 계정에 가입한 5천만 명이나 로그인 방법을 전환해야 하는 대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로그인.gov나 아이디미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바꿈에 따라 2021년 9월 18일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가입한 5천만 명은 대거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온라인 계정의 로그인 방법을 바꿈에 따라 5천만 명이나 대거 전환해야 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온라인 계정에 가입한 8,600만 명 중에서 5,100만 명이나 로그인 방법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래에 500만 명이 전환했기 때문에 6월 말 현재에도 4,600만 명이 더 로그인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사회보장국은 밝혔습니다. 전환해야 하는 대상들은 2021년 9월 18일 이전에 사회보장국 온라인 계좌를 다른 방법으로 개설하고 접속해온 사람들입니다. 로그인 방법을 전환해야 하는 해당자들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서 기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인인하면 새로운 로그인 방법으로 전환하라는 권고가 뜹니다. 이때에는 login.gov으로 전환하기를 선택해 안내에 따라 전환하면 컨펌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전환을 마친 후에는 새로 login.gov으로 접속해 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login.gov나 id.me로 가입해 접속하고 있는 사회보장국 온라인 계좌 보유자들은 전환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8,600만 명 중에 4천만 명은 이번 전환의 대상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처럼 사회보장 온라인에서 접속하면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웹사이트인 ssa.gov에서 온라인 계정이 없으면 새로 개설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면 사회보장연금과 각종 사회보장 베네핏을 확인하고 신청하며 제공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온라인 계정을 개설하면 접속 시 본인의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40점을 다 채워 자격이 있는지, 62세에 조기 은퇴할 때 받을 수 있는 정상연금의 80%, 67세에 받는 정상연금 100%, 늦췄다가 70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107%에 해당하는 연금 액수를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65세가 되는 시니어들이 생일 전 3개월부터 생일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도 사회보장 온라인 계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년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진정됐지만 세 가구당 한 가구가 페이첵 투 페이첵, 즉 봉급 수표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봉급을 받자마자 각종비를 납부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는 서민 생활고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4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던 미국의 물가가 2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진정됐으나 미국 서민들의 생활고는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1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민 가구들에 대한 뱅크레이트의 최근 조사 결과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여전히 페이첵 투 페이첵, 즉 봉급 수표로 근근히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생활고를 호소하는 미국민 가구가 예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셈이어서 서민 생활고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2022년 6월 9.1%까지 치솟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년 후인 지금은 3%로 3분의 1 수준으로 진정됐습니다. 대신에 물가 잡기를 위해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11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제로에서 지금은 5.25% 내지 5.5%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서민들은 물가가 크게 진정됐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식품이나 렌트비 등 주거비, 교통비 등이 여전히 높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고금리 고통만 가중돼 생활고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발표만으로는 미국민들의 근로소득 상승률이 이제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 생활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6월에 CPI 발표에서 미 근로자들의 임금은 연율로 3.9% 인상돼 물가 상승률 3%보다 높아졌습니다. 임금과 소득 상승이 물가 인상보다 높으면 미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쓸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고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피부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서민들이 매일 사야 하는 식료품 가격이 전체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품목들이 많고 매달 내야 하는 렌트비 등 주거비와 교통비, 의료비 등은 여전히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동차 보험료는 매년 20% 이상 3년 연속으로 급등하는 등 다른 비용 지출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서민들은 생활 필수품을 사는데 팬데믹 이후 $1,000당 210달러, 즉 21%나 더 내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워싱턴 DC의 아파트 면적은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DC 인근 지역인 알링턴, 알렉산드리아, 실버스프링에 있는 아파트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렌트 조사 업체인 렌트카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DC 아파트의 면적은 0.7% 커졌고 DC 인근 지역인 알렉산드리아는 3.8%, 알링턴은 2.7% 작아졌으며 이 알링턴의 경우 아파트 면적이 가장 작은 미국 도시 10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렌트카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DC의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약간 더 커지고 있는 반면 DC 교외 지역 아파트 면적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있는 잠재적인 주택 구입자들은 오를 대로 오른 비싼 렌트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DC는 새 아파트 평균 크기가 744평방피트로 아파트 면적이 작은 미국 도시 목록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의 평균 크기와 1850년부터 2013년까지 지어진 아파트의 평균 크기를 비교할 때 DC 아파트는 지난 10년 동안 0.7% 더 커졌습니다. 한편 알링턴은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면적이 작은 미국 도시 목록에서 10위를 차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알링턴 주택의 평균 크기는 742평방피트로 평균적으로 5평방피트가 추가된 셈입니다. 한편 이 두 기간을 비교하면 알링턴, 알렉산드리아, 실버스프링의 아파트 규모는 작아졌습니다. 실버스프링에서는 건설된 유닛의 평균 크기도 13.7% 감소했으며 알렉산드리아는 3.8%, 알링턴은 2.7% 작아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알링턴, 실버스프링 세 교외 도시 모두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크기가 가장 많이 감소한 미국 상위 20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렌트카페는 지난 10년 동안 DC에서 원베드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평균 크기가 크게 줄었지만 이제는 평균적으로 면적이 더 넓은 아파트가 늘어나며 면적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시의 전체 평균 아파트 크기가 소폭 증가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외 지역 평균 아파트 크기는 지난 10년 동안 작아졌지만 여전히 DC의 아파트 크기보다는 큽니다. 지난 10년 동안 건설된 알링턴 주택의 평균 크기는 836평방피트, 알렉산드리아의 경우 827평방피트, 실버스프링의 경우 770평방피트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면적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건설된 미국의 아파트 평균 면적은 916평방피트로 전년보다 27평방피트 커졌습니다. 버지니아주 프레드릭스버그는 평균 크기 1031평방피트로 현재 건설 중인 가장 큰 아파트가 있는 미국 도시 목록에서 16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알링턴은 평균 크기는 742평방피트로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 면적이 작은 것으로 미국 도시 중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